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서평 모임 2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수복입니다. 오늘은 시장주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홍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요즘 건강하신가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옛날보다는 조금 못하고요. 네. 그래도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예. 은퇴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죠? 지금 4년 좀 넘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책을 여러 권 쓰신 것 같은데 몇 권 쓰셨어요? 은퇴 이후라기보다는 은퇴하기 전에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네. 은퇴 이후에 나온 거죠. 그래서 네. 2권이 나왔나요? 은퇴하기 전서부터 하던 번역이 있었고요. 번역도 네, 있어요. 예. 제도경제학. 네네. 예. 존 커먼스라고. 네. 그건 이제 딴 분이랑 같이 해서 그게 이제 그 은퇴 이전에 했던 건데 네. 은퇴 이후에 나온 거고. 네. 그다음에 은퇴 이전에 또 쓰던 글이 있는데 이제 그게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시장주의란 무엇인가 이 네, 책, 이번 책. 이 예. 책이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이번 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한 6명이 같이 쓴 책인데 이건 요새 얘기. 최근에 경제학의 변동 예. 이런 거로 해서 한 6명이 최근 어떤 경제학의 변화가 있는지를 네. 그게 5월 말이든지 6월 초에 나올 거고. 곧 나올 예정이에요. 네, 기대가 되네요. 예. 근데 지금 선생님 은퇴하신 다음에도 그 학문적인 열정을 계속 가지고 열심히 연구 활동 계속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은 은퇴하고 나면은 좀 이제 쉬는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선생님 이력을 제가 보니까 원래 그 외무부 관료로 생활을 하시다가 학문으로 이렇게 다시 길을 바꾸셨는데 그런 게 어떤 계기에 의해서 바뀌게 됐고 어떤 동기에서 했는지 그게 지금까지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시는데 어떤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바꿨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그게 아마 외무부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좀 세속적인 이유였죠. 그래요? 우선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경제학 배웠는데 경제학이 좀 현실하고도 좀 거리가 많았고, 네. 그래서 이게 대학교의 그 학문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 무슨 일반 사회하고 그렇게 근원적으로 차이가 없다, 재미가 없다. 네. 그리고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고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또 학문적으로 누가 옆에서 학문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라든지 넓은 지평이 있다랄지 이런 걸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네. 그래서 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단정을 했는데 그건 제 판단착오였고, 나중에 확인된 건 제가 가야 될 길은 공부였다는 게 확인이 됐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어디 일자리, 기업은 좀 그럴 것 같고, 집에서 또 아버님도 공무원 비슷한데 그 공무원 중에 제가 제일 그래도 나았다고 생각하는 건 외국어 좋아하고 했으니까 외국으로 가보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딴 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겸사겸사해서 갔는데 좀 실망이 컸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놀고 먹을 수가 없고. 그래요? 나가서 저는 외국 가서 먹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충충시야에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서 대사관 나가서 한다는 일이 하잘 것 없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회 문제죠. 그 안에서 이제 자리를 나누고 하는데 학벌 이런 게 아주 심했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학벌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네네. 지금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못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학교를 다시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도 생각보다는 제가 맞고, 그래서 의외로 하여튼 고시까지 하고 거기 들어갔었는데, 대학원 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대학원 와서 너무 즐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또 힘도 좋으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학부 때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하여튼 학문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생에 그건, 그때 비로소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걸 잡았던 거고. 지금 와서 판단하면 하여튼, 외국 같은 거, 이런 내 길이 아니었다는 거고, 내가 나 자신을 잘 몰랐고, 학문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판단한 거. 그걸 다 알았다면 아마 거기 안 갔겠죠. 그러니까 70년대에 대학 다니시고 외무부 들어서 일하시다가 대학원 다니신 거는 80년대 초인가 70년대 그렇죠. 제가 77년에
외무고시에서 그다음에 2년 다니다가 79년에 대학원 진학했고 공교롭게 81년까지 대학원 다녔고 82년까지 시간 강사 1년 하다가 82년에 이제 미국 유학 갔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기본 경제학 학자로서의 길에 들어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학부 때는 몰랐지만 대학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 훌륭한 선생님들 많으셨죠. 어떤 분들이 특히 많은 영향을 주셨는지. 그때 윤석범 선생님 계셨고요. 정창현 교수도 계셨나요? 정창현 선생님 계셨고요.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또 박진근 선생님 계셨고. 박진근 선생님. 네. 또 누가 계셨나. 대충 그러셨고. 또 경영 쪽에 오세철 선생님. 오세철 선생님도 계셨고. 응용통계학과에 또 돌아가신 유기중 선생님. 계셨고.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자극도 주시고 하셨죠. 우리나라 학계가 이렇게 대학별로 갈라져 있는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선생님한테. 지금도 거기 또 나중에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셨는데, 한국 학계에서 연세대학교 그 경제학과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연희점은 상과 이제 그런 전통이어서 이제 학문적인 연구의 자세를 할지. 또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중요했던 게 서재지간의 어떤 걸 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학자라고 하는 건 공부하는 거다. 괜히 정치에 기웃거리다가는 잡아먹힌다. 이런 식의 얘기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했다고 봐야죠. 그 미국에 가셔서 이제 그 뉴 스쿨 포 소셜 리서치 뉴욕에 있는 학교죠. 거기는 어떻게 가게 됐는지 거기가 딱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원래는 지방대학 가겠다고 했어요. 미국 내 다른 아니요, 그냥 유학 안 가고. 그때는 그때 교수 자리가 있었죠. 석사하고 지방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만류를 하고 유학 가라고. 그것도 지방대학 가지 제가 돈도 없고 해서 그래서 하여튼 장학금 타고 이래가지고 국비장학생 이런 걸로 해서 갔는데 이제 대신 이제 유학은 내가 원하는 대학으로 간다고 해서 그래서 정치경제, 경제사상 이런 거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학을 찾아서 갔고 그래서 그게 뉴스쿨이었는데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좌파 경제학이 어떤 건지를 좀 배울 수가 있었던 거고. 시카고 대학 이런 데는 경제사상 하는 분 없었나요? 시카고 대학 이런 데는 없었고요. 하버드에만 있었는데 거기도 그냥 소수가 하는 거고요. 시카고 대학은 아예 없을 거고 시카고 대학은 극우적인 그런 경제사상 그런 거가 별로 경제사상 하기 힘들고 또 분위기 자체가 거기 너무 힘들고 가려면 그냥 동부의 케인지안적인 이런 데는 갈 수 있었겠죠 제가. 근데 그 학교는 좀 고집을 했는데 그 고집도 약간은 빗나갔어요. 뉴스쿨이 내용은 제가 원하는 거였는데 워낙 가난해가지고 학교가 좀 고생을 했죠. 그래도 만족스럽게 공부하셨죠, 뉴스쿨에서? 네, 배우는 거는 만족스럽게 했고요. 또 하여튼 그래서 모교에 학위를 해서 대단한 제가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닌데 교수가 채용이 돼서 먹고 살 수 있어서 그다음부터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가르친 과목이 이제 학설사나 사상사나 이런 거 가르치셨을 것 같은데 쓰신 책들하고 그 강의하신 내용하고 이렇게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은 저서하고 연구하고가 좀 이렇게 별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지? 거의 연결이 된다고 봐요. 제가 와서 가르친 게 이제 정치경제학 학부에서 그 경제학설사.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제 자본론 강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학생들도 시대 상황도 그랬고 저도 처음 와가지고 힘도 넘치고 그래서 자본론 학부고야 그냥 좀 약간 자본론 독일어로 갖다 놓고 영어 책도 갖다 놓고 일본 책 갖고 올서 일본 책 갖고 하나 해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몇 년 했는데 그때가 하여튼 그 마크스주의에 대한 한국 사회 관심도 높고 해서 그때가 좋았고 하여튼 그거를 그때에 좀 본격적으로 원전 강독에 대한 어떤 그거를 좀 제가 체화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서는 그냥 좀 거기 여러 가지
좌파 이론들 또 우파에 대한 비판 이런 걸 좀 흡수하는 쪽이었고요. 예. 원전에 대한 그거는 쌓아 올린 건 이제 주로 이제 거기서도 좀 했지만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강의하면서. 네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책, 아. 뭐 강독에 관한 책들 제가 처음에 냈던 뭐 막스주의 경제사상의 예. 뭐 구조와 한계, 또 막스주의 경제사상과 뭐 오스트리아 학파의 뭐 그게 다 그 기반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뭐 그건 뭐 경제학자에서 계속 학부에서 가르쳤으니까 이제 그 중에 관심이 있었던 가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하이에크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그걸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경제학과에서 가르친 그 제자들 가운데 선생님 이어서 또 계속 공부한 학생들이 나왔습니까? 네, 뭐 계속 이제 나오긴 했는데 요새는 이제 뭐 경제사상, 뭐 정치경제 이런 관심이 훨씬 적으니까 요새는 별로 없고요. 지금 뭐 제가 있을 때 초기에 한 중기까지 했던 분들은 뭐 지방대학이나 대학에서 뭐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가르치는 분들 교수들 그 애들도 이제 뭐 50 넘고 이제 60 가까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50살 정도 되신 분들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문의 매개 선생님 윗세대에 있었고 선생님 세대에서 다음 세대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 경제학설상 사상 그렇게 예상하세요? 그럴수록 이제 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분야 연구가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또 인문사회과학 전체에 필요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학문이라는 걸 이제 밝히시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도 이번 책을 쓰셨을 것 같은데 이 시장주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또 경제학자가 아닌 일반 교양 독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좀 평이하게 쓰시려고 애쓰셨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이전에 쓰신 여러 책들하고 이 책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요? 글쎄요, 저도 뭐 흐름이 어차피 사상 비판 이런 거는 일관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주로 이제 고전을 주로 다루어서 뭐 마르크스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하이에크니 뭐 이랬는데 한 십몇 년 전서부터 이제 요새 현대 경제학에 대한 비판, 이해 이런 쪽으로 좀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소위 뭐 경제학 비판 이게 이제 제 나름으로는 마르크스가 했던 게 이제 당시 정치 경제학 비판인데 요새 뭐 현대 경제학 비판 이게 이제 기본 관점으로는 그렇다라고 보고 꼭 뭐 마르크스의 그 비판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 아니지만 역시 그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속 그 서양 학문 경제학을 수입하고 있는 건데 현재도 여전히 그러고 있고요.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이해하면서 뭐 걸러가면서 여과해가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정착도 되고 하는데 저는 해방 이후 뭐 지금 한 뭐 70년 뭐 이상 됐지만 아직도 그냥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지만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어디 적용되고 말하자면 그 이론을 맥락화한달지 상대화한달지 이러질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주입해서 가리키고 그게 지난 한 70년 동안 반복됐던 일이고요. 지금도 대충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타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도대체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 토양에서 물론 뭐 거기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우리도 시장경제 그런 쪽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게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냥 뭐 이런 나무에서 자란 걸 뚝 따다가 여기다가 그냥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계속 안 됐고 지금도 안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좀 이거를 그런 어떤 비판이나 맥락화할 수 있는 상대화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려면 그 경제학 이론이나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물론 세부적으로 뭐 SSCI 논문 쓰고 이런 분들은 해야죠 그거를. 그러나 좀 뭐 정교수 이상 되고 나이 좀 들면은 그 다음부터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게 어떤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수입국가이기 때문에. 옆에 일본을 꼭 따라 할 이유는 없지만 일본에는 지금 경제사상하는 그 학회가 있고요. 학술지가 있고요. 뿌리가 깊죠 거기는. 나름대로. 예전에 뭐 한 5, 6년 전에까지는 회원이 300명이었다고 하고요. 현재도 200여 명이에요. 근데 거의 모든 고전을 다 건드려요 가보니까.
뭐 마크스 건드린 사람 예. 최소한 몇 명 있고요. 예. 뭐 건드린 사람 뭐. 예. 한국은 지금 현재 뭐 거의 경제사상 소멸 상태일지 모릅니다. 예. 손가락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런 경제사상 연구의 뭐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책은 뭐 제가 80년대 그 프랑스에서 유학했을 때도 제 주변에 뭐 아담 스미스 또 뭐 레옹 발라스 이런 거 연구하는 학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배우려고 열심히 애쓰고 좀 그 경제사상, 경제학설 전체를 좀 이렇게 쉽게, 그리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쓴 책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랬는데 별로 못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이 책이야말로 한국의 경제학자로서 한국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 경제학사를 시장주의라는 주제로 이렇게 아주 뭐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뭐 일반 교양인인데도 열심히 읽으면 읽을 수 있게 쓰신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모셨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이 중요한 주제를 이제 다루셨는데, 그냥 시장주의, 시장경제라는 말 흔히 많이 쓰는데 그것이 담고 있는 함의는 굉장히 다차원적이다. 뭐 이념, 사상, 또 학설, 또 의식이나 관념, 제도, 행위 여러 차원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언론계나 또 일반 사람들의 일상 회화에서나 시장경제, 시장주의 이런 말 쓸 때는 어떤 말로 쓰신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시장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여러 차원으로 나눠서 쓰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시장주의라는 말은 어떻게 보통 사람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는지, 뭐 시장주의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뭐 시장,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 경제, 뭐 시장주의, 뭐 이래가지고 계속 지금 지난 몇십 년 동안 교실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해 왔는데, 정작 경제학 교과서 들어가 보시면 시장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참 이상하네요. 자본이 뭔지도 없고요. 네? 생산이 뭐냐, 소비가 뭐냐, 네.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경제가 뭐냐는 얘기도 없고요. 화폐가 뭐냐도 없어요. 그리고 시장은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수용 못 하는데, 시장주의에서. 정부가 뭐냐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저의 규정으로는 경제학은 수리적으로 강하지만, 개념적으로 취약하답니다. 개념. 자,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 가면 대가들 입에서는 대충 나와요. 얘기하라고 나오는데, 네. 근데 한국 경우에는 거의 누구도 얘기 안 하고 있고요. 뭐 시장은 왜 몰라? 가봐, 시장 가봐, 시장 알아, 이건데 제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시장주의 이거 그냥 놔두고 당연한 거로 여기고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저는 그냥 마크스가 상품이 뭐다, 자본이 뭐다, 이거 칸트가 이성이 어떻고 오성이 어떻고, 야 그거 지겹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 비슷하게 경제학을 수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시장, 자본, 이자, 이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면 여기 이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게 일종의 시장이 효율적이다는 건데, 그래서 시장주의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책에 도대체 경제학이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10가지 이렇게 써놨고, 화폐에 대해서 이 시장주의를 내세우는 경제학이 화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경제학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다 끄집어내서 모으겠다. 가격은 또 몇 가지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제학은 놀고 있다. 일단 가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비록 그들이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그거고요. 근데 이제 시장주의는 그래서 그런 개념을 통해서 주장하는 게 시장주의다라는 게 최종 마지막 결론이고요. 이거를 놓치고 그냥 효용이 어떻다, 수요가 어떻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전체를. 근데 시장주의의 특징은 하여튼 시장 위주로 가자는데, 그럼 시장이 뭐냐? 시장이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제 문제를 제대로 잘 해결한다. 정부의 명령, 정책, 법의 어떤 규정 이런 거로 가면 안 된다. 계획 경제 물론 아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자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건 가격에 의존하는 거하고 개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거. 대충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개인이 간섭하지 말고 개인이 지 문제를 지가 알아서 네가 뭐 사고 싶으니, 어느 대학 가고 싶으냐, 어떤 물건 하고 싶으냐, 뭐 이런 걸, 의료보험도 네가 어느 병원 가서 뭐 할래, 이런 거를 다 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각자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내버려두면 잘 알아서 한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람. 네. 그리고 그걸 시장에서 엮어서 가격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그 가격이 다시 사람들한테 반영이 돼서 고려가 되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가격의 움직임과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 문제, 뭐 자원 배분이니 뭐 또 무슨 뭐 소득 분배니 고용이니 물가 문제니 이런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해결된다. 이게 시장주의다. 예. 이고요.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최근의 경향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다른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도 시장으로 해결하자. 특히 개개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도 맨날 얘기하는 건데, 베커 같은 사람, 네, 게리 베커, 돌아가신 분, 이분은 애 낳는 거하고 냉장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문제, 아기는 냉장고다. 냉장고 합리적으로 뭐 사는데 이게 얼마짜리냐, 에너지 효율성이 얼마냐, 크기가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얼마나 오래 쓰냐, 이런 거 다 그 비용과 편익을 따져서 선택한다. 근데 애 낳을 때도 애가 얼마나 우리한테 효용을 줄까? 여기서 효용은 애가 재롱 떠는 거죠. 즐겁게 해주는 거. 그걸 수치화할 수 있어요. 네, 뭐 수치화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복잡한 문제지만 그런 거 따져서. 그리고 애가 속썩일 수도 있으니까 대학 못 가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비용, 편익, 효용, 비효용 따져서 어떤 사람은 3명 낳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낳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애기가 냉장고라는 가설이고, 뭐 결혼 당연히 계약이고 교환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것뿐이 아니죠. 사회학의 문제, 법학의 문제, 뭐 범죄자도 뭐 선택한다는 거고. 뭐 그런 얘기. 경제 현상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현상을 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법, 문화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그게 시장주의. 그 시장주의 사회, 시장주의 경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도 그 기업 운영하듯이 해야 된다. 물론. 학생들이 고객이고 가르치는 건 상품이다. 선생은 파는 사람이고. 물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런가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상품. 교회, 군대, 병원, 병원. 그거 다 기업이랑 다를 게 없다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서울대 병원장 하던 분 만났더니 요즘 그 병원에서 젊은 의사들이 고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환자를 어떻게 고객이라고 부르냐. 그게 말하자면 병원이 시장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 오는 신자들도 고객으로 보게 되는 거네요. 교회가 시장화된다. 거기서 헌금을 내고, 헌금은 자기 비용이고요. 가서 이제 얻는 건 뭐냐. 마음의 평안이겠죠. 근데 이제 약간 차이는, 그러니까 교회 얘기할 때 학교랑 뭐 시장이랑 아주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본 줄거리 같은데 약간씩 간이하죠. 예를 들면 신도들이 마음이 안정되는데 이건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집단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내가 옷 사는 건 그냥 사적인 재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시키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데 또 현실적으로 힘도 강해요. 그래서 미국서는 이 사람이 베커가 미국 사회학회 회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사회학자들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리 베커. 맨 처음에는 결혼이 뭐 계약이고 교환이다 그래서 아기가 또 무슨 냉장고다 그래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상태가 안 좋다. 사회학자들이 그랬는데 점점 이게 굉장히 먹혀 들어가서요. 지금은 꽤 많이 1차적으로 고려해요. 교육학자도 그렇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논문 제목으로 그런 제목이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어린이의 질과 양. 그게 지금 장난이 아니고요. 경제학자가 그런 걸 써요? 질과 양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게 질이. 어떤 사람은 여러 명 낳아서 뭐 한다. 그래서 질과 양인데 이게 그 출산과 관련된 경제학자의
인구 경제학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네요. 지금 출산율 저하되는데 질과 약 문제네, 그것도. 네네. 네. 근데 현실적으로도 뭐 이 사람이 완전히 다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뭐 비용 문제는 계속 얼마 드냐 이거 안 따질 수는 없는데 이제 그 다른 어떤 요인들을 얼만큼 더 고려하냐 그걸로 확 가버리면은 이제 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저거 하는 거는 저도 뭐 지금도 백허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요. 상태가 안 좋은 거로 전 여전히. 그래서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신 게 차라리 다행이다. 왜냐면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얘기는 미국 시민권을 왜 미국 정부에서 관리하냐. 미국 시민권을 상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건데. 그냥 급진적으로 나가요. 네네. 근데 우리 관점에서 최근에 제가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강점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 학자들한테 없는 강점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 경제학의 취약점을 이 사람은 갖고 있지 않다는데 그게 뭐냐면 경제학의 그 교과서에 나온 그 원리들을 사회학에 적용하고 법학에 적용하고 뭐 인구경제학에 적용하고 그런데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만 적용이 되죠. 그 창의성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 융통성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한테 없죠. 결핍되어 있는 우리는 그냥 경제학 교실에서 이거 경제학 교실이고 따라서 뭐 대체가 어떻고 보안이 어떻고 효용이 어떻고 그런데 여기 딱 묶여서 맞아 백허처럼 효용을 바꿔서 이렇게 늘려서 생각을 못하죠. 근데 백허는 고전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학식의 근거에서 그러나 이거를 유연하게 딴 사람이 볼 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수준으로 계속 해석해 나가면서 적용을 하면서 경제 논리를 딴 데 적용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융통성이 우리한테 없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교조적으로 기계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 방법은 지금 해방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입시 경쟁 때문에 뭐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학생들도 대학 와서 점점 더 뭐 넓고 깊은 지식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 깊이 생각 안 하고 뭐 이런 거. 아무튼 다시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또 언론 신문 매체나 일반적인 뭐 유튜브나 어디에서 쓰는 시장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 그런 걸 어떤 의미로 쓰냐 하면은 시장주의, 시장경제 그러면은 뭐 정치적인 논리나 국가 논리나 뭐 이런 걸로 그 간섭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간섭하지 말고 규제 풀어라. 그다음에 개인의 소유권을 갖다가 신성하게 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터치하는 거는 간섭하고 그걸 뭐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이렇게 매겨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세금 많이 매기는 게 사회복지 이런 거 늘리면 안 되고 왜 국가가 그런 정책 사회복지 정책 만들어서 많이 세금 걷어가냐. 뭐 되게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자기 시장주의자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 사회가 그렇게 돼야지 올바른 사회가 된다. 게리 베커도 아마 그런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봐라. 북한 국가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계획 세워서 분배하고 합리적으로 한다는데 저렇게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남한 경제는 세계 경제하고 같이 가려면은 시장주의, 시장 경제가 이건 하나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또 사회적 경제적 평등, 형평성, 분배, 정의 이런 분들은 시장주의로 가면 그게 인간 사회냐? 어떻게 인간이 혼자 자기가 그렇게 잘 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함께 잘 살아야지. 복지 누리고 기본소득제 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시장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장주의 비판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시장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은 시장주의를 비판하는 분들한테도 읽혀야 되고 시장주의를 주장하는 분들한테도 읽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주의를 주장하기 이전에 시장주의란 무엇인가가 여러 차원이 있고 그 차원이 각각 다른 게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한 차원만 띄어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 논의가 흐려진다. 비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시장주의를 여러 차원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책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책을 읽기 전에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좀 책을 읽어달라 할 때 시장주의를 몇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지요?
글쎄요, 뭐 여러 차원이 있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전혀 틀린 건 아니고요. 그 내용은 뭐 그대로 다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중점을 뒀던 거는 그 얘기할 때에 그런 얘기하고 경제학과에서 그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거 가르칠 때 하고 우리 경우에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동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예. 뭐 시장주의 경제학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고,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거 하다가 수시로 이게 등장을 하고, 예. 경제학자인데 이쪽을 퉁치면 이게 나오고, 여기 퉁치면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냥 고전은 몰라도 그 예. 이거 이거는 거의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를 안 해요. 그래서 한국 경제학자들 사이에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사유재산은 어떻게 되냐? 이쪽에서 가면은 뭐 시민단체 이런 데서 야 사유재산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게 강하면 시장주의 그거 맞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거하고 지금 이 이론 얘기할 때 왜냐면 이론이 할 때는 소유권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묵시적으로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관심 없냐? 아니죠. 경제학자들이 소유권을 우리가 좀 평등하게 하자면 바로 반발할 텐데 예. 이거랑 연결시켜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그 사회 철학적인 입장과 약간 딱딱한 이 이론과 이게 순환을 하면서 계속 이거 했는데 전체 모습은 이거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뭐 단편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저로서는 그런 거고 그래서 입장이 어떻든 시장주의에 대해서 가리키는 게 시장주의 경제학에 대해서 우리가 가리키는 게 우리나라 경제학과의 그 방향이라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전체 모습을 다 해가지고 뭐 이론적인 것, 사회 철학적인 것 이런 것들 해서 전체를 이렇게 순환되도록 이렇게 해서 좀 거시적으로 봤다가 또 아주 세부적인 그 기술적인 거로 들어갔다가 이게 해야 이 책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는지 모르죠. 그 분단되어 있는 그 개념들 그 분석들을 하나로 이어서 유기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개입한다고 하면 가격기가 망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가격기가 망가지면 사람들이 선택이 왜곡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든 의료에 대해서든 뭐 각자 저걸 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사람들의 능력이나 노력을 반영해서 소득이 결정되니까 시장을 정부가 또 건드리면 안 되고 최저임금제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격, 선택 이런 거하고 이제 그 정부의 개입이 연결되면서 이게 손상이 된다는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서 해야 되고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려면 개념이 명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에 대해서 정말 예를 들면 이래요. 경제학 교실에 가서 화폐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화폐 경제를 하는 분은 하겠죠. 하죠. 근데 개념에 취약해요. 경제학자가 나왔고 우리나라 경제학자 더 취약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뭐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나는 화폐를 이렇게 정의한다. 또 다른 사람은 달리 정의한다. 이렇게 하고 그것도 개념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논의까지는 안 가고 그냥 조금 다르게 모형 만들 때 난 화폐를 이렇게 정의한다 하고 시작한다 이거죠. 저쪽 사람 다를 수 있고 다만 내가 A라고 정의했으면 일관되게 A를 유지해야 되고 B는 B라고 정의했으면 B 일관되게 유지해. 그 조건이고 화폐 머리 아프다. 그거 뭐 가치 옛날에 노동 가치 이런 거 따서 머리 아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학문을 수입해 왔고 지금도 수입하고 온 상태에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취약해도 되나? 난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개념의 명료화가 모든 학문에 필요한데 경제학 내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교과서에서 안 나온다.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전제하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제되어 있고 암묵적으로 되어 있는 개념들을 끄집어내서 명료하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시도한 게 이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려고 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가격을 맨날 얘기하고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가 뭐 공급이 어떻게 되는데 가격이 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맨날 그 얘기만 하면 어떡하냐? 화폐 또 맨날 화폐량이 통화량이 늘고 좀 그걸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일단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제가 그 몇십 년 동안 생각해 봤더니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은 이렇다고 얘기하는 게 있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 그걸 한번 모아서 쭉 열거하고 요 반경 내에 있다. 화폐도 요 반경 내에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거고. 예. 그러니까 이 책의 주요 독자는, 이 책을 쓰실 때 염두에 두신 주요 독자는 경제학이라는 학문 하는 사람들하고 경제학과 학생들, 이 주요 독자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바깥에 넓게 잡으신 건가요? 장담할 수 없죠.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나 경제학과 학생들이 이런 약간 사변적인 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고 오히려 사회과학 쪽에서 관심 있어 하지 않나. 경제학에서 이런 좀 그럴지 않나 싶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뭐 요새 인터넷에 들어서 그런지 긴 얘기를 싫어하는데 저는 그냥 아주 짧게 썼다고 하는데도 언제나 보면 뭐 독자들은 너무 길다. 너무 힘들다. 예. 이 책 한 300쪽 책이 아주 짧게 나왔습니다. 이게 읽기 좋게 나오고 경제학 책이라고 말하면 안에 수식 나오고 뭐 복잡할 것 같은데 인문학 책 같습니다. 이게 도표만 몇 개 나오고 다 글로 썼습니다. 통계표 안 나오고 수치 안 나오고. 그 선생님을 저는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인문학적 경제학자다.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어떨까요? 뭐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인간을 위한 경제학 뭐 연구재단에 들어가 보면 제 전공이 경제 철학으로 돼 있어요. 경제 철학. 내가 경제 철학이라고 선언한 적도 없네요. 경제 사상은 어떠세요? 경제 사상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흔히 얘기해 왔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이미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의 경제학이라는 게 우리 뭐 조선시대 때 실학자들이 경제를 얘기한 것도 있고 뭐 하지만은 특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경제학이 있고 해방 후에 미국 통해서 경제학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국 경제학의 역사가 한 100년 된다고 하면은 꽤 됐는데 한국의 경제학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님이 뭐 저한테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야 사회학이 뭐 사회학자를 위한 거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좀 사회학을 해달라 그러고 또 경제학과 관련해서는 야 경제학자들 100명 200명 있으면 뭐하냐? 정주영 한 사람이 경제 더 잘한다. 경제학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공부한다는 놈이 어떻게 뭐 알아듣게 좀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도 제가 보니까 경제학을 위한 경제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경제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 인간을 위한 경제학, 경제학자의 인간 수업 뭐 이런 책도 쓰신 것 같은데 한국의 경제학이 한국 경제를 얼만큼 잘 설명하고 있는지 한국 경제 현실과 한국 경제학은 동떨어져 존재하는지 동떨어져 존재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지난 70년에 제가 학생이었고, 그때 경제학계의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 뭐 지금보다는 훨씬 수준이 낮았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중요했던 거는 그때 당시의 현실하고 얼만큼 부합되냐는 거고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경제기획 장관이었던 남도구라는 서강대에 계셨는데, 그이가 쓴 책을 보면, 완전히 서양 사람들 경제학 책 그대로고요. 수요 공급 나오고 시장 경제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이가 청와대 들어가서 한 일은 그건 연관이 전혀 없고요. 남도구의 경제학 교과서하고 남도구의 경제 정책은 무관하다. 난 거의 관계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당시에 박정희 시대 때 경제 정책 쓰고 한 것들은 당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미국 경제학하고는 안 맞았어요. 어디에 더 맞냐면 독일 역사학파라든지 아니면 더 거슬러 가면 중상주의라든지 이건데 놀라운 건 또 질서사회시장주의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어요. 당시 학자들이. 한국 경제와 무관한 미국 경제의 주류 이론을 배운 거네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책을 펼 때는 한국 경제를 그때 그건 따로죠. 그러니까 경제학하고 경제 관료들의 정책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로 가는 건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제 문제 상황의 시작이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얼마나 차이 있나 모르겠어요. 좀 나아졌나요? 그런 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 혹은 필요한 건 안 가르치고 필요 없는 건 많이. 아직도 상당 부분 좀 그렇고. 단지 그냥 미국에서 논문이 나왔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 가르치는. 아직도 그런 경향이 좀 많아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경제학계는 좀 굉장히 의존적이다. 물론 전 세계의 경제학이 서로 교류하니까 교류는 불가피하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가 미국 경제학계에 의존적인 것보다 훨씬 더 의존적이다. 네. 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 어떤 그 경제학 이론 또 그거를 전달하는 어떤 지식인, 학자 있고 지식인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책 이렇게 연결되는 이 루트가 유난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아직도 좀 상당히 괴리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 경제학과에서 배워서 실제로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는 그 이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그 청와대에 일하시는 분이나 재경부나 이런 데 가서 그 뭐 이렇게 그 자기 얘기를 해서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되게 하는 분들은 경제학과 교수들이 가서 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렇죠. 그분들이 한 걸 가지고 공부한 걸 가지고 가서 하지 그럼 뭐 현실 실물 경제 한 것도 아닌데 뭘 가지고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관료들은 이제 그 중에 알아서 자기 입장에서 취사 선택할 거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일일이 조사한 그 연구가 없으니까 얼만큼 활용되나. 예. 근데 대개는 뭐 경제 언론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너무 그 이론을 갖다가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뭐 모형을 서양 모형을 그대로 갖다가 그 변수를 거기다가 찾아가지고 그냥 넣어서 통계적인 뭐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많고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아마 다른 학문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식인이 학자가 있고 중간에 지식인이 있고 이걸 매개해서 일반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좀 없어요. 아 우리나라 지성사회가 그렇게 분절돼 있다. 네네. 조금 그런 식이고 역시 좀 수입하는 게 위주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아마 좀 아직도 좀 현실하고 꽤 거리가 있다. 한국 경제학은 한국 경제 현실과 거리가 있다 아직도.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시간으로 봐서도 잘라져 있죠. 토막이 쳐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하고 70년대에 하던 거하고 연결이 안 돼요.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학문의 축적이. 그렇죠. 70년대 경제발전만 많이 했죠. 그 써먹혔던 얘기들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런 게 없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나? 뭐 정약용하고 어떻게 되고, 이황이나 이이나 성리학하고 연결되나? 이건 아무것도 없죠. 뭐 경국대전하고는 어떻게 연결되고? 아무런, 이건 얘기하기조차 힘들고요. 심지어 실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 문제였는데, 경제학 들어가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원론, 이제 학부 다닐 때 그랬는데, 또 실학 뭐 이런 거, 정약용 이런 건 중요하다고 해서 읽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세유표나 뭐 모미심술 읽는데 이거하고 경제학 이론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라고 몇 번 시도도 하고 사실 뭐 혼자서 뭐 정약용도 좀 읽어보고 뭐 이익도 읽어보고 근데 연결은 아직도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거 연결이 시켜야 되는데 아마도 70년대 경제발전 이때에 실제로 써먹힌 어떤 경제사상 같은 걸 추출해내면 그거로 이게 중간 고리가 돼서 현재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뭐 정약용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학문적 과제네요. 과제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한국 경제 현실에 기반을 둔 한국 경제학이 되려면은 한국 경제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한국 경제사 연구하고 한국 경제사상 연구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국 경제사 연구는 상당히 그래도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 연구는 많이 경제사 연구 많이 연구돼 이용훈 선생도 있고 뭐 몇 분들이 쓴 경제발전 뭐 70년대 경제발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 어떻게 이루었나? 네네네 그것도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뭐 막스의 자본론을 보면 거기 어떤 그 이론이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게 없고요. 또 뭐 꼭 막스가 아니더라도 뭐 요새 경제학이라고 얘기할 때 하여튼 그 현대 경제학에서
경제 이론이라고 얘기할 때 갖춰야 될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그래서 뭐 행동의 방식, 어떤 식으로 행동했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생각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뭐 이승만이다, 박정희다, 뭐 김정령이다, 뭐 남도구다, 일루 또 그때 당시에 경제학도 일루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실 속에 묻혀 있는 사상으로 가야 되고 행위자의 사상으로 가야만 될 거다. 차라리 그러니까 정주영이나 이병철이나 아니면 뭐 경제 관료나 아니면 그때 노동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여기서 어떤 행위 속에서 관념을 추출해야 되는 경제 주체들. 네네. 경제학자가 아니고 경제 관료도 사실 아니고 경제 주체들한테서 뭔가 끄집어내서 그거를 만들어야 한국의 어떤 경제 사상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이 책 시장주의란 무엇인가가 일단 시장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도 시장주의를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된다 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행간에 이제 비판이 들어있는데 그동안 비판 많이 해오셨지만 앞으로 이제 이 책 쓰시고 난 다음에 근본적으로 비판을 한 번 더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비판이라는 게 비판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고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한국 경제학의 대안적인 한국 경제학 말씀을 하신 건데 한국 경제 어떻게 돼야 되냐에 대한 그런 어떤 대안이나 올바른 방향 이런 것도 제시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글쎄 한국 경제 그거는 또 뭐 일단은 현실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대안은 지금 뭐 명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한국 사람이 경제 얘기할 때 어떻게 하나 어떤 경제 구조 속에서 움직여 왔나 그런 것들을 들춰내면 그 다음에 그로부터 뭔가 도출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행위 속에 묻어나 있는 사상, 관념 이런 걸 끄집어내는 게 1차적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70년대를 염두에 두면서 일단은 그런 거를 위해서 생각한 게 일단 언어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글은 뭐 우리 언어 속의 경제 이런 건데 이것도 뭐 서양에서 언어하고 경제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한 거를 도외시하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거에 어느 정도 기대서 그걸 통해서 좀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뭐 언어 속의 경제를 나타나는 단어들이라 뭐 돈, 이익, 뭐 경쟁,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주로 생각하세요? 이자, 돈 빌려주는 거, 아니 사고 파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 서양서도 연구된 거는 대명사가 한국어에는 빠져 있다는 거고요. 어디가? 영어로 Where are you going? you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언어 속에 꼭 경제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뭐로 해석되는 거냐면 관계나 집단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체가 거기 묻혀서 그렇다. 그냥 문맥 속에 묻혀지 그래서 지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시대명사가 약하다. 이건 뭐 이미 알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나 집단을 동아시아에서 강조한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거고 중국의 관시라든지 뭐 우리 뭐 관시 중국에서 한국도 무슨 뭐 연고주의라든지 지연 혈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의 한국 사회 한국인들의 틀로 끄집어 나와. 그걸 경제 현상이랑 연결시켜서 이해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유행가 같은 거 뭐 그런 게 많죠. 뭐 비가 온다, 뭐 눈이 온다. 이게 다 사랑 노래인데 본인들의 사랑 얘기 별로 안 하고 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뭐 또 뭐 안동역에서 안개 껴있다, 뭐 안개, 밤안개, 뭐 봄비, 뭐 다 이게 이렇게 연락선, 뭐 또 뭐 마포정점, 뭐 이런 것들이 그 환경이나 배경을 중시하는 건데 이 얘기도 그 본인 자체보다는 환경 배경, 총체적인 거 이런 걸 중시한다 해서 그것도 뭐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뭐 수렵 사회에서는 쫓아가면서 사슴을 봐야 되고 농경 사회에서는 전체를 봐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재는 그 경제 현상을 설명한 쪽까지 끌고 나와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원래 심리학, 인류학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빗대가지고 우리말을 좀 찾아서 그거를 좀 하면은 이게 우리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적 문맥, 역사적 문맥 속에서 한국인들의 경제 활동이나 경제 의식, 경제 관념 같은 거를 추출해내는 거의 뭐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뭐 이런 게 종합되는 진짜 인문학적 경제학이네요, 진짜. 네. 예. 근데 뭐 제가 나이가 이제 많아서 얼마까지 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예. 예. 자,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책으로 돌아가면 이 책을 이제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런 이제 독자분들한테 이 책 읽을 때 보통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글자만 읽지 말고 행간을 읽어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 행간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 힌트? 아니면 뭐 독서 충고 이런 말씀 하나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뭐 특별히 큰 의미를 담고 그런 표현을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경제학 배우다가 아니 근데 이 가격이 뭐지? 화폐가 뭐지? 이런 의문이 있을 때 한번 그걸 고민이 들면은 한번 찾아봐라. 뭐 이런 의미고 이제 행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게 담고 있는 취지는 우리는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수입하는 거고 아직도 그러니까 전체를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를 파악하는 게 하여튼 당신들이 경제학 배우는 목적이다. 개별 뭐 효용함수가 어떻고 생산함수가 어떻고 뭐 수요 공급 이게 아니고 도대체 이거 배우면 뭐 하자는 거냐. 그거를 뚜렷이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나간다면 당신들이 배우는 게 지금 한계가 어딘지 사회학에서 정치학에서 딴 얘기하는데 정말 경제학을 믿는지 안 믿으면 이걸 어느 정도 수용할 건지 그 고민 그 고민 없이 그냥 가면은 네. 결국은 나중 가서 뭐 관료가 되든 뭐가 되든 학자가 되든 결국 한계에 곧 부딪히게 될 거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제 학자로 오래 사셨지만은 그냥 주류 경제학자들 미국의 그 네오클래시컬 경제학을 그냥 수입해서 뭐 통계 숫자 돌리는 그런 경제학자가 아니라 뭐 삶과 관련되고 역사와 관련되고 문화와 관련되고 이런 경제학을 하자고 지금 그런 저서도 여러 권 내시고 오늘 이 책도 그런 거 해당됩니다만은 선생님 막스 많이 가르치셨는데 자본론도 강독도 하시고 막스가 한 얘기 가운데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몰두해 왔지만 중요한 건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바꿔야 되지 않냐. 중요한 건 바꾸는 거 아니냐. 한국 경제 현실이 바꾸려면 한국 경제 현실에 뭐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가 간에 현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 차원에서 이 시장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 문제 어떤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고 이거는 좀 시정되거나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선생님이 그걸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학자로서 이 문제를 꼭 다뤄야 되겠 이거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다면 뭐를 제시하고 싶으세요? 그거 뭐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한 두 가지만 얘기하시면 많으니까 뭐 금융 불안정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세계 금융 불안정 네네. 그러니까 금융 그렇게 되면서 이 금융이라는 거의 성격이 뭐냐 뭐 또 뭐 생산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 빼먹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득 불평등 뭐 피케티 뭐 얘기했던 그런 소득 불평등 네, 그것도 당연히 그럴 것 같고 금융 불안정과 네. 소득 불평등 또 뭐 복지 문제 이거 뭐 고령화되고 있는데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문제 환경 문제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경우에 고유한 문제는 뭐 학벌 문제죠. 학벌 문제 그것도 많이 다루셨어요. 이제 학벌 문제 학벌 문제 진짜 심각하게 보세요. 한국에서는 심각한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지경까지는 와 있어요. 최근에 꼭 유명한 학술지에 한국 사람들이 글을 썼어요. 그 실력고 뭐 과외 공부 문제 미국의 학술지? 네. AR이하고 아메리칸 리뷰라고 해서 거기다가 썼고 거기 뭐 드디어 이제 어떤 것까지 인정이 됐냐면 결국 과외 공부 시키고 입시 경쟁 하느라고 나 그거 시키려면 나 애 안 낳아. 그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지금 교육 문제랑 그거랑 거의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뭐 보니까 이미 그거는 다 주지의 사실이더군요. 우리나라의 대학은 서열이 있어서 그것 쫓아가느라고 그런다. 근데 이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자포자기했달지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난공불락이에요. 네. 이걸 건드리려고 하면 아마 대통령을 관둬야 될 거예요. 만약 어떤 대통령이 이걸 건드린다면. 그 정도로 유전자에 가깝게 박혀 있고, 이게 가장 쉽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근대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 가장 친화력이 있는 하여튼 그거, 경쟁도 되면서, 서양 것 중에 능력주의 이런 거 받아들이면서, 그 색이 딱 결착이 되면서 거의 유전자를, 뭐 과거 시험은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 유전자로 이제 바뀌어 있을 거고 해서, 그렇게 지금 돼서, 근데 이게 그냥 갈 수 있나? 뭐, 사법고시 없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인데, 이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돈 들이고, 어떻게 보면 남이 갈 공부하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건데, 하기 싫어도. 지금 애들 뭐 보면, 초등학교 뭐 유치원 때부터 있는데, 이거, 지옥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난 이거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진짜, 그러네요. 진짜 오늘 그 홍은 선생님 이제 경제학자로 모셨는데, 마지막에 한국 사회나 그 문제 제기하는 문제는 진짜 사회학자가 꼭 다뤄야 될 문제, 학벌 문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세요. 다른 경제 문제들도 있지만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 처음에 아까 관료 생활 시작하실 때도 그 안에 학벌주의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한국 학계나 금융계나 언론계나 사법계나 모든 게 다 학벌주의가 연예계도 그렇고요. 연예계도 그렇고. 야, 그거는 경제 현상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현상으로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우리나라는 학문적으로 재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원이 교수연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대부분 대학이. 또 미국 가서 공부해야지. 네. 주요 대학일수록 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시켜가지고 지금 학자는 양성을 못하고 그러면 이게 뭐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 같은 경우는 중요한 대학일수록 100%, 아예 우리 교수연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생각을 포기했어요. 미국에 유학 보내서. 네네. 완전히 포기했어요. 빨리 유학 가라고요. 경제사도요? 경제사도 점점 없어지죠, 오히려. 네. 오히려 그것도 미국 가서 할 수 있다. 점점 그 사람 늘고 있고, 경제사는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도 안 한대요. 쭉 있고. 그것도 이제 유학 가서 미국 경제사, 뭐, 서양 경제사 한 사람들이 꽤 많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지금 말씀은 한국의 학계, 경제학계뿐만 아니라 한국 학계 전체가 자생적이고 자율적으로 자기 삶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말하자면 식민지적 학계의 상태?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계 자체가 개혁이 돼야 되고, 그것과 학벌주의와도 연결돼 있다. 한국 학계가 스스로 학자를 만들어지 못하는 이 상황도 심각하다. 해결돼야 될 문제다.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데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는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자유롭게 얘기를 하게 해주셔서, 어쨌든, 마지막에 한 얘기, 좀 학자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재생산을 못하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좀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실적인 대안인데, 그럼 경제학 같은 경우는, 정교수 될 때까지는 그냥 뭐 SSCI 논문 쓰라고 하니까 해라. 그렇지만 정교수 된 이후는 이제 안정됐으니까, 그다음부터 한국경제, 뭐 사상, 경제사, 이런 쪽으로 좀,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과거와 연결시키는 경제학, 또 다른 학문, 수평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렇게 갔으면 뭐 나쁘냐, 그렇게 부담도 없지 않냐. 정교수 된 이유인데. 그게 제안입니다. 진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좋은 제안 해주셨고, 우리 뭐 한국의 인류대학이라고 말하는 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서강대학교 등등 이화대학교 뭐 여러 학교 있습니다만, 오늘 홍은 선생님의 말이 그냥 말로 그치지 않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오늘 종로 서평 모임 이것으로 홍은 선생님 모시고 한 종로 서평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